그거 노란봉투법 왜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개정이 꼭 필요한 거는 저 그 노조를 지킬 필요가 있는데요. 노조 지키려고 이 법을 만드냐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조를 왜 지키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20세에서 21세의 청년 20명이 모인 곳에서 노란봉투법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있는 게 우리들한테 뭐가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여튼 그 현장분들한테 얘기를 저는 그러니까 현장이랑 같이 있으면서 얘기 들었을 때 저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왜 복수노조 제도가 나중에 생기잖아요. 근데 유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유성이 나중에 1노조 지위를 차지해요. 그러면서 그 기업 노조가 너네가 투쟁을 해서 임금을 올려놓으니까 우리한테 반영이 되더라. 왜냐하면 기업 노조가 대표 교섭권을 갖고 있을 때는 늘 동결되거나 복지가 깎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노조 조합원들한테도 되게 불만이었대요. 그러니까 유성 노동자들이 그 임금 복지 부분을 이제 걸고 교섭 한 번을 하려고 이분들은 공장 안에서도 오체투지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얄밉게 여기 기업노조 분들이 와갖고 응원한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기도 올라가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노조는요. 우리 아까 14%라 그랬잖아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합쳐서 이 14%가요. 나머지 86%의 노동기본권의 최전선에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투쟁이나 이것도 다 24%가 하잖아요. 14%가 그걸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과연 최저임금 계속 오를까? 이게 네. 10%가 싸우고 90%가 혜택을 보는. 그죠. 그렇게 인지를 해야 되고 이 10%가 노동권을 10%만이라도 노동권을 온전하게 발현시켜주는 그 방어권을 주는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노란봉투법은 이 100%에게 다 도움이 되는 법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그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에는 사실 3조 중심으로 법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많이 당하면서 주로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많이 했고 그 파업들이 다 불법 파업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자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던 거고,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많다 보니까 쌍용차 파업 때처럼 정규직 파업보다는 지금은 비정규직 파업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용차 파업 때는 그러한 파업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3조 개정이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까지 같이 보호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2조 개정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 거죠. 3조만 개정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불법적인 쟁행위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쟁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면제하자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3조는 어쨌든 쟁행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못 묻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쟁행이라는 게 모든 쟁행이 아니라 어쨌든 정당한 쟁행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자라는 게 3조인 거고, 그러려면 이제 정당한 쟁행의 범위를 이제 넓혀야지 가능한 건데 2조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 2조랑 3조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2조 개정 없이 3조만 개정을 하게 되면은 자칫 불법인데 봐줘? 뭐 불법인데 책임을 면해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는 불법인데 봐달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2조 개정이 필요한 거죠. 손해배상 제도는 지난 30년간 계속 유지되어 왔거든요. 불법이 아니어도 불법이라는 기업의 주장만으로 청구되는 게 손해배상 제도고, 그리고 실제 불법이냐 아니냐 판결이 날 때까지는 긴 기간이 걸려요. 저희가 그 분석한 거에 따르면 1심까지 평균 2년 2개월이 걸렸고요.
길게는 7년이 걸려요. 그러면 7년 동안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이 노동자가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이게 소송이 노동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분석도 했어요. 그 김승석 교수팀이랑 같이 연구를 했는데 법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절망을 크게 느끼게 되는데, 특히 손해배상 가압류라는 거는 민사잖아요. 그리고 이게 금액이 크니까 이슈가 돼버리고 그러면은 한 사람당 뭐 10억, 20억, 많게는 90억 막 이렇게, 지금 또 제일 큰 게 470억인데 그렇게 마치 보이지 않는 돈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 판결이 선고가 될 때까지. 근데 그렇게 계속 신경 쓰면서 삶을 사는 게 매우 좋지 않다라는 거를 저희가 자살 시도에 대한 생각으로 비교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남성 평균에 비해서도 19배 정도, 19배 이상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16배 이상이 높게 나타났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인데, 자살 시도의 생각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한다는 거예요. 손배가압류를 경험하고 있는 노동자는. 무슨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날라오면 그 순간부터 되게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당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나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다 같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회사의 위협보다도 가장 강력한 위협이 손해배상 청구이긴 해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갑자기 재산을 처분 못하게, 예컨대 막 이사도 못 가고, 그러니까 뭐 전세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은행 거래 갑자기 중단이 되고, 그러니까 가압류 신청까지 같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당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정말 절박하게 위협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당당하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도 이 손해배상 청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계속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만큼 굉장히 위협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보면은 이 손해배상 청구소를 당한 조합원들 만나면 그냥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현재 법 체계에서는 웬만해선 다 불법 파업이고 다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손해배상 해야 된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불안감이 되게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소위 말하는 카드를 써요. 예컨대 소를 취하해줄게. 그러니까 뭐 회사를 그만둬. 또는 뭐 노동조합을 탈퇴해. 그러니까 회사를 상대로 뭐 제기했던 소 이런 거 다 취하해. 회사가 그걸 소위 말하는 협상 카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노동조합 활동했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 그만두고 노동조합 탈퇴하고 그 회사 상대로 문제 제기했던 거 다 포기하면서 그냥 회사의 손해를 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위협적인 거긴 해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 이들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정식 장관이 또 했던 얘기가, 봐라, 손해배상 사건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몰려있고 한국노총 별로 없지 않냐라는 주장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노총 이거는 쟁의 발생 건수를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쟁의가 발생을 했을 때 노동쟁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쟁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못 받았어요. 안 줘요. 쟁의 발생 건수를 비교를 해봐야 되고, 쟁의가 왜 일어났는지를 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를 과시하기 위한 쟁의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내가 임금을 받지 않을 거를 결의하고 파업을 하는 그런 귀찮은 짓을
노동자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파업 찬반 투표 가결받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파업하고 싶어 하는 노조원들은 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간부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찬성을 하지 않고는 파업이 불가능하잖아요. 파업하고 싶어 하는 노조원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 투표가 가결돼서 파업이 일어날 때의 배경들을 늘 살펴보면 회사가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임금을 체불했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거나 뭔가 마땅히 해야 되는 복지를 하지 않았거나 산업 안전과 관련된 장비 장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거나 전부 다 기업의 불법 행위예요. 심지어 교섭을 거부하는 거는 기업의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교섭 거부는 사실상 헌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단체 교섭권을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교섭 거부도 부당노동 행위예요. 그 불법 파업이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너무 좁다. 그러니까 합법이라는 게 결국 법에서 정한 허용한 파업인 건데 법에서 워낙 협소하게 엄격하게 이제 합법적인 파업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불법 파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이 파업하면은 그냥 불법 파업이 되는 거고, 뭐 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면은 불법 파업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합법 파업이 되기 위한 범위가 너무 거의 뭐 낙타가 바늘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것만큼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불법 파업을 허용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이 노조법이 합법 파업을 너무 적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취지에 맞게끔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보면은 정규직 사업장에서는 파업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파업 전에 단체 교섭을 통해 가지고 단체 협약이 다 맺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파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단체 협약을 맺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노동 조건을 정하는 회사가 계속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협상을 거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업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경영계, 재계, 정부에서는 다 불법 파업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노조법을 개정을 하면은 그렇게 소위 말하는 노사분규 상태로 가는 경우가 적어질 것이다. 그 전에 단체 협약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맺고 그래서 파업 전에 웬만하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법 파업을 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업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꾸 노란봉투법을 그 보수 쪽에서는 이게 마치 노조의 공격권처럼 해석을 하는데요. 쟁의를 막 마음대로 막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근데 사실 노란봉투법은 공격권이 아니라 방어권이거든요. 방어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쟁의행위와 단체교섭권 이미 노동권을 가지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이미 갖고 있는 권리가 하위법인 민법이나 형법에 의해서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노란봉투법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권리 하나를 더 달라가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권리가 더 힘이 세고 더 권력을 가지고 더 돈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로막히지 않게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그 노란봉투법이다. 그래서 이미 기존의 노란봉투법은 방어권의 성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손해배상 제한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라고 저희가 시민사회에서 어쨌든 제안하고 있는 게 지금의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조법 개정안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노조법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현실을 고려하면은 이건 되게 문제적이야. 이건 바뀌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 노조법이라는 어려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인 노동자들 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이 너무 부당해. 나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뭔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노조법 개정이다라는
이론적인 부분으로까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막 사람들이 이 노조법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그냥 이렇게 단정할 게 아니라 노조법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노동 현실에 대해서는 체감하고 있다. 그 체감하고 있는 노동 현실을 믿고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체감하고 있는 노동 현실을 바꾸는 게 결국엔 노조법 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법 개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법 논리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법 논리 모르지만 지금 현실이 문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입법이라는 거는 그 현재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꾸는 게 결국 입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 내용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는 힘이 세요. 근데 노동자들은 힘이 약해요. 노동자들, 그러니까 개개인 힘이 약한 이 노동자들이 힘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일단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뭉치면 그나마 좀 대등해지는 거고, 근데 뭉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기가 필요해요. 몽둥이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단체 행동이에요. 이 몽둥이를 들고서 힘없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싸우면은 그나마 회사랑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랑 실제로 계약도 맺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단체 협약이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헌법이 보장을 하는 거예요. 헌법에서도 아는 거죠. 이거를 그냥 개별적으로 기업하고 개인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알아서 하라라고 내버려 두면은 이게 결국엔 힘 있는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노동 조건을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힘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으로 최하한을 정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노동 조건의 최하한을 정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또 다른 방식이 노동자들이 뭉쳐가지고 회사 상대로 몽둥이 들고 싸우게 하는 게 이게 노동 3권이거든요. 이 노동 3권을 실현을 하는 게 결국 노동조합법이고 그러면 이런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결국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들, 힘없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실제 힘 있는 회사를 상대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노조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노조법을 이러한 법 취지에 맞게끔 헌법이 노동상권을 정한 이유에 맞게끔 개정을 하자라는 정말 단순하고 실용적이고 되게 그 간단 명료한 논리가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렵게 용어들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